불편하시게 들으시겠지만 지금 정부는 기업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자기 자본을 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본을 배당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거죠. 이런 장부 가치를 근간으로 나오는 주식시장 육성 정책은 길게 갈 수 없어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주가의 상승은 이익의 질을 근간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을 강압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성으로 정책이 움직여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높이와 지식의 그림이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공매도를 폐지해라.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질적인 행동입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아직도 절반의 성공이지만 일본이 10년 동안 진행한 주식시장 육성 정책은 세계에 전례 없는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5천의 그림으로 가려면 제가 여기를 5천으로 잡았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기업에게 법률적인 강제성으로 자기 자본을 매각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어떤 정책적인 요인으로 선거 때 세금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혼돈 내에서는 코스피 5천은 절대 달성될 수 없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글쎄 한 2달 혹은 3달쯤 전에 이분을 모시고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장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선명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다시 한번 모시고 글로벌 자산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금 오른 상태에서 힘을 좀 잃고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부소장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석중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너무 네. 오랜만에 나왔네요. 굉장히 바쁘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일단 좀 점검을 해볼게요. 세계 1등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이후까지도 한동안 그죠? 네. 상승률 기준인데 한 달 만에 22등 뭐 그게 뭐 등수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매일매일 시장이 맞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선 시장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공을 차고 있는 운동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뭔지인데 먼저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요. 막대 그래프가 YTD라고 하죠. 연초 대비 누적 수익률을 주식, 채권, 상품, 외환시장의 관점에서 그려놓은 거고요. 저는 글로벌 증시를 4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합니다. 4월이 미국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었던 큰 샥이 있었던 구간이었던 엄청났죠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의 강력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제목도 따지고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보다 좋을 수 없었죠. 그리고 채권 시장은 넌센스하게도 관세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거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채권 시장의 수익률은 시장의 기대감을 채우지 못했고요. 그리고 대체 자산을 보면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같은 자산은 안전자산의 탈을 쓴 위험자산 같은 것들. 그게 희한해요, 저게. 그죠? 네. 거꾸로일 수도 있고, 그죠? 상관관계로 보면 위험자산에 가깝죠. 어찌됐건 상품 시장까지 보면 시장의 매크로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합리적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위험과 안전의 경계 내에서 위험자산의 압도적인 랠리였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개별 수익률이죠.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진행된 거고요. 연초 대비 누적 수익률 1등은 한국이에요. 여전히요. 그리고 한국의 상승은 역사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기금속과 비트코인. 물론 시점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와 견줄 만한 상당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의 수익률도 최근에 조정이 아쉽긴 하지만 타국 대비해서 크게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4월 이후에 나타났던 그림은 S&P 500이
관세 충격의 저점 대비 거의 30-40%가 그렇죠. 안 쉬고 올라왔죠. 예, 다 리커버리 했죠.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연초 대비 누적 수익률로 보면 1, 2등이 한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여 있었던 중국. 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과 달랐던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강조드렸던 건 미국의 장기적인 강세 의견을 유지하지만 쉬어가야 될 구간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올라왔던 것들이고 한국, 중국은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좋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겁니다. 지금 글로벌 IB들이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8월과 9월의 조정론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누적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죠. 네, 밸류에이션. 그리고 길게 가려면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관세에 대한 충격이 시차를 두고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다음 달보다는 그 다음 달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존재하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계절적인 이야기인데 8, 9월이 주식시장이 좋았던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그래서 8월이 어렵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률로 보면 9월이 조금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평균적인 관점이니까. 랠리는 통상 우리 시장에 제 기억에는 추석 이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장이 탁 턴어라운드 할 때는. 맞아요. 그래서 8, 9월에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차이는 보통 사람마다 다른데 15% 이상 조정을 받냐 안 받냐 혹은 10% 이상 조정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인데 네. 고점 대비해서 10%까지는 아닌데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을 받고 시장이 움직일 거라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였죠. 예. 근데 되게 웃긴 게 물가를 나오고 이게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생각보다 전체 헤드라인의 높이는 높았는데 관세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전월보다 관세 충격이 완화됐으니까 이 정도 고용 지표에 이 정도 물가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겠네라면서 강력한 탄성이 붙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트럼프의 주장이 옳았다라는 거에 증명이 되는 그 그렇죠. 통계 수재가 나와버린 거죠. 저는 트럼프 민망했어요. 매직이라고 우선은 표현을 하는데요. 예.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첫 번째는 S&P 500, 나스닥 혹은 기술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자금이 쏠려 있는 이 장세가 이어질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이 이야기하는 8, 9월 조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 물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 나오고 중간에 갭에서 나오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또 쇼크가 나오면 이게 말짱호루묵인데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코스피 5천에 대한 시각을 과연 글로벌 자산을 보는 그리고 자산을 배분하는 애널리스트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트럼프에 대한 업데이트죠. 영어가 잔뜩 실려있긴 한데 이 차트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파란색이 미국의 실효 관세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고 노란색 선은 우측을 보면 되는데 지금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몇 개국이고 그게 미국 수입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라는 것들인데 지금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대략적으로 16에서 18% 정도 추정을 해요. 많이 볼 때는 20%까지 추정하는 기간이 있던데 어찌됐건 18% 정도고 지금 영국을 시작으로 한국까지 7개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수입액에서 보면 35%입니다. 3분의 1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붙냐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붙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부분의 수익이 USG메인을 통해서 사실상 관세 프리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들 국가의 비중을 더하면 거의 60% 정도가 미국이 협상을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남았던 국가가 이제 브릭스죠. 지금 딱 이들만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브릭스는 미국의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들이고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이미 뭐 중국 같은 경우는 30, 인도는 25, 브라질은 5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도 1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들 국가의 관세를 연말까지 체결하는 그림을 좀 봐야 되겠죠. 중국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관세율은 맥스 18% 정말 많이 봐야 19% 정도일 것 같다. 그러면 트럼프의 매직이 워킹을 한 거죠. 왜냐하면 18%의 실효 관세는 1930년 이후
9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간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걸 위험을 즐겨야 되는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도 안 되는 간세가 18%로 10배가 가까이 올랐는데 실물 경제의 충격은 크지 않죠. 그리고 이익은 견조하고요. 물가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매직이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말대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대로 이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관세의 충격은 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익은 왜 계속 좋은 거고 제가 되게 넌센스한 결론을 드릴 텐데 네. 저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게 주식시장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오히려 네. bad is good.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기 먼저 결론을 드리면 현재 이익을 결정하고 있는 건 연준의 통화 정책과 미국의 고용이 아닙니다. 예, 지금 미국의 전체 이익에서 한 40% 정도가 기술주고요. 비중으로 보면 이익 성장의 기여도에서 보면 어떤 달은 100%가 넘어요. 지금 이익을 끌고 가는 거 기술주거든요. 엔비디아의 이익이 연준의 통화 정책과 상관이 있나요? 미국과 고용과 상관이 있나요? 없죠. 그렇지 않죠. 네. 장기적인 이익의 추세에 대한 그림이 올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적당한 경기는 수요 공급의 관점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상승하는 압력을 줄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기술적인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현재 판으로 보면 네. 버블로 가기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강조를 드리는데 연준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아야 된다. 지금은 매크로가 마이크로가 완벽히 분리된 장세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피고 있는 것도 이게 금융시장에 큰 위협이 되려면 관세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실물 경기와 이익에 타격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네. 일들인 거죠. 그래서 하기야 빅테크 기업 관세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 프레임을 잘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경제부터 좀 따져볼게요. 좌측의 그림의 파란색과 노란색 선은 뭐냐면 파란색 선은 올해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이걸 따라오시면 이게 왜 안 움직이죠? 네, 이쪽이죠. 트럼프 상호 관세가 나오고 급격히 빠지다가 미국이 올라가면서 글로벌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중국은 경기 모멘텀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정부 재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관세 충격과 상관없이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5%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한국은 가장 민감하게 경제 성장률 둔화를 수출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GDP가 빠지는데 저렇게 대규모 큰 추경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미미하죠. 1% 정도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을 한 1% 후반에서 2%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정도 추경을 했는데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침체를 보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올해 내년 미국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고 미국과 싸우고 있는 중국이 지금 미국과 저렇게 배틀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강력한 경기의 내수의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글로벌과 주요국들의 성장률 하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 이익의 추정치는 12개월을 기준으로 안 부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에 대한 추정치도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판이 나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괜찮지? 라는 건데 이게 트럼프의 영리함과 백악관의 치밀함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관세 충격은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런 그림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관세를 때릴 거라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일들이죠. 거죠. 그래서 기업도 요즘 기업과 소통이 많은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어떤 대응 전략을 갖는 게 금융시장 관점에서 옳은 것 같냐라는 조언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이야기가 리스타킹이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에 대비해서 생산 라인을 어떻게 가져가고
똑같이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는데 예. 첫 번째가 3, 4월에 관세를 집행하게 되면 당연히 서베이 데이터들이나 미래를 선반영하는 자산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된 이후에 수입돼야 되는 수입액들을 미리 땡겨와서 재고를 확충하죠. 그리고 소비도 이게 가격이 오를 줄 알면 미리 땡기는 거죠. 뭐 유제품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건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1년 내에 소비해야 될 자동차나 가전이나 필수품들 같은 경우는 미리 사재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차입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 4월의 실물 데이터는 깨지지만 미국의 수입 데이터와 한국의 수출, 미국의 소비, 재고 데이터들은 좋죠. 그러니 미국에서 이 재고를 쌓는 데 필요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입하는 데 필요한 고용들이 되게 강하게 나온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5, 6월 때 시장이 생각보다 경제가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영리함은 관세 유예 기간을 2달씩 준 거죠. 그 유예 기간은 주식시장에서는 더 나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위험 회피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실물에서는 뭘 할 수 있죠? 또 50일 구간 동안 재고를 확충하고 경기에 대한 충격들이나 자신의 경영 위험들을 쌓아놓을 수 있다는 소화할 거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통 재고가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애들이 50일을 안 쌓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이제 월마트가 저렇게 큰 성장을 수십 년간 해온 건데 이 정도가 되면 7월부터 시작해서 관세 충격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확인되고 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과거보다 관세에 대한 충격의 시차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충격이 나오진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 경제 데이터는 6월보다 7월, 7월보다 8월에 안 좋고 9월부터 잠재 물가의 우려들도 해소되기가 어렵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큰 충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익을 부러뜨릴 정도, 그러니까 정말 큰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AI를 부러뜨릴 정도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글로벌 증시가 미국 혼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수익률로 보면 미국이 그렇게 앞에 있지 그렇죠. 않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이 더 좋죠. 그렇죠. 그리고 유럽도 독일 같은 애들이 좋죠.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강국들은 다 제조 중심의 수출이 강한 나라들이에요. 예. 한국도 일본도 대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두 가지겠죠. 수출과 내수가 있는데 수출에 대한 수요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수에 대한 확장,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네. 정부의 관철의 의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냐면 차입 수요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쓰는 소비 때문에 경제가 7, 8월 데이터까지 크게 안 나쁜데 재정 확대에 대한 모멘텀이 붙은 거죠. 이게 작은 모멘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장은 제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 것들이 훨씬 많지만 제가 대한민국 증시를 좋게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정부의 재정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재정 정책을 피는 국가에서 저는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도 가장 보수적인 재정을 폈던 독일이 가장 강력한 재정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건전 재정이라는 탈을 쓰고 긴축 재정을 했었던 한국도 강력한 재정을 시사하죠. 지금 우리나라 재정도 잘 보셔야 돼요. 올해 대략적으로 정부 재정이 원래 본 예산이 640조, 50조 정도인데 1, 2차 추경에서 700조를 훌쩍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위에서 올라가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재정 정책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인데 1% 정도의 성장에서 내년도 재정 지출을 줄여버린다? 그러면 이전에 쓴 것들이 더 큰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0조 이상을 해야 돼요. 지금은 가장 현재의 정부가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생 지원이죠. 이게 경기 부양 효과는 사실상 제일 낮아요. 이게 이전 지출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산업 육성 계획. 어제 이제 신정부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출연되는 그림이면 올해보다 내년에 재정이 큰 거죠. 그럼 주식시장은 이걸 처음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때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매크로라는 경제,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거보다 더 큰 게 기업 실적이다. 기업의 실적이고 이 기업의 실적을 결정하는 건 매크로는 경제 가치만 아니에요. 마이크로예요. 한번 보실래요? 미국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파란색 선이 S&P 500입니다. 그리고 회색 선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여기까지 보면 주가는 선행지수니 경기 선행지수랑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지금 주가의 버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시장을 못 맞추고 있냐면 경기 지수가 하락하는데 주가가 오르면 이건 버블인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건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아니라 S&P 500의 기술주예요. 지금 40% 정도 비중이죠. 전 세계 주가 지수에서도 30% 가까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이익을 끌고 가는 100%의 이익 성장의 기여가 기술주인 거죠. 그럼 기술주 랠리는 어떻게 갔냐라고 이야기하면 다음에 제가 한번 길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작은 사이클은 아니에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하는 그림인데 우리가 요 근래에 봤었던 한 20-30년간의 경험에서 이런 사이클이 3번 정도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닷컴 버블이죠. 예. 전 지금이 더 큰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가 스마트폰 이후에 완성된 게 빅테크의 클라우드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그걸 근간으로 AI가 파생되는 거죠. 그럼 통상 몇 년 정도가 올랐냐면요. 5년 정도의 상승입니다. 5년 정도의 상승세이고 지금 그림으로 본다면 2023년 1월, 정확히 이야기하면 22년 12월이긴 한데 2023년을 기점으로 챗GPT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사이클로 본다면 과거 사이클의 절반 정도가 온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차트를 겹쳐서 이야기 드리냐면 요때 가다 보면 큰 파고들을 겪어요. 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보면 재앙적인 수준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속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사이클은 인프라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도 시스코와 같은 기업들이나 통신 장비 애들이 엄청 많이 올랐고요. 플랫폼 기업들도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 많이 올랐죠. 16년, 18년에 우리 주가의 상승도 이 플랫폼 기업의 클라우드로 우리가 되게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은 뭐냐면 이때가 지금 전기차 같은 캐즘이에요. 시장의 눈높이는 이만큼 높아 있는데 생각보다 수요는 없어요. 이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GPT-5의 성능과 관련한 부분에 시장에 혼선들이 있고 지금 주가가 가는 것도 다른 종목들인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시장의 생각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H100을 5천만 원 넘게 80-90% 마진으로 팔겠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단계를 거치면 이제 범용화가 된 사이클이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 사이클을 이어가는데 저는 이 이익 사이클이 크게 안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제 결론은 뭐냐면 예. 관세는 큰 충격인 건 맞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정말 교묘하고 치밀하게 미국 경기의 하방과 예. 그리고 기술주 이익 증가라는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서 지금부터 차입 수요가 깨지면서 물가나 경기가 둔화되는 것들이 주식시장에 마냥 나쁜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가는 게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를 주가의 결과론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그림의 본질을 못 보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넌 얼마까지 보는데? 예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이 가정에서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올해 S&P 500이 7천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이 예상한 대로 8, 9월에 조정을 받고 연말에 7천을 보느냐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서 7천이 빠르게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를 내리면 수요가 올라오겠죠. 그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의 조정의 덜미가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저는 주식을 지금 그 타이밍을 예상하고 거래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기적으로 이 그림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식 채권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빠져야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일이 벌어지니 위험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은 7천이라 해봤자 S&P 500 기준으로 지금 10%도 안 남았어요. 그럼요. 네. 근데 채권은 4%가 넘는 연간의 일들을 확정해 주는 과정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추구할 거냐라고 봤을 땐 주식을 바닥에 사서 고점에서 파는 그런 전략보다는 보유의 관점 대략.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고 수익을 확정하고 싶다면 주식과 채권을 배분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대 수익률이 높아 계세요. 근데 저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 올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진짜 딱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올해보다 내년을 어렵게 봐요. 어렵게 봅니다. 네. 정말 기회가 되시면 네. 저번 제 강의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 노믹스의 4개년 계획을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 트럼프가 친절한 게 지금 연준의 정책 의사 결정자가 된 스티브 미란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정책을 이어갈 건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미국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이야기만 잘 들어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있고 왜 내년이 더 위험해 보이는지를 설명드리는 건데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는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겁니다. 예. 그래서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인 거고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였죠. 예. 그래서 신용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한 이 신용을 신흥국들이 다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받으면 그걸 외환보유고로 쌓아놨다. 그걸 어디다 씁니까? 국채 사죠. 미국 국채 사주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채를 사는 사람이 많으면 5%에 발행할 금리를 3%에 4%로 그렇죠. 2%에 발행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음. 그럼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커지겠죠. 미국이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그러면 달러는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겠죠. 가격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네. 없겠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푸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올해 이거예요. 올해 제조업 경쟁력 훼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죠? 통상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의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경기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본질적인 목표는 뭐냐면 제조업이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국방비에 1,000조를 쓰는 미친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을 1,000조 가자. 1,2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1,200조보다 올해 이자. 국가의 부채 때문에 이자 비용이 더 많은 나라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의회 예산국의 전망치를 보면 3, 4년 뒤면 무역 재정 적자의 40%가 이자 비용이에요. 미국은 이걸 조절하지 하면 안 돼요. 본 게임은 이겁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이 신용 팽창의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비용을 줄여서 돈을 갚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미국이 기존의 부채를 어떻게 해소했냐면 금융 시스템을 파괴시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내어놓는데 이게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전에는 이제 달러 금태환을 폐지하거나 이런 일들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부상했던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이야기나 가상화폐는 아마 미국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일 것 같아요. 그게 또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계되는 그런 네. 그림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문제가 되는 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파괴인데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상당한 전략적 자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대략적으로 보면 4월 정도까지 데이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보다 많아요. 벌써요? 네, 벌써요.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금 미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영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인데 2028년만 돼도 스테이블 코인의 보수적인 추정치도 이 세 개 국가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2030년에 강한 추정치 정도로 보면 상위 6개 국가, 7개 국가의 미국채 보유액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미국채 보유액이 많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은 미 국채를 찍어내는데 부담이 없고 더 낮은 금리로 요구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 중앙은행들의 통제권이 낮아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그거겠죠. 무역 적자를 미국이 보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 말고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들 국가들한테 저금리 미국 채권을 사거나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전환하려는 압박을 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관세에 대한 장기적인 충격을 소화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내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고, 그리고 내년에 금융 시스템과 관련한 불안 요인들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상화폐 자산들의 랠리는 매크로 환경으로 내년을 바라보면 올해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기업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안 좋은 것 같지만 올해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 그리고 한국이 재정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끌어쓰기 위해서 우호적인 유동성을 환경을 만들면 올해 트럼프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파 보이지만 올해가 엄청난 골든 타임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금융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위험은 이제 내년인데 파티가 끝나가는 무렵에 무대에서 어떻게 나올 거고 내가 다음 무대에 서 있을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지, 지금은 미국의 물가를 맞춰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제가 위험한 건 큰 샥이 나올 거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인지 모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불확실성이 어떤 자산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산에겐 위험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의 원화나 한국의 금융시장은 여기에 기회의 요인보다는 위험의 요인이 좀 더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빠질 거다? 내년에 위험해서 지금 가상화폐가 더 오를 거다? 이런 감히 위험한 전망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판에 대한 그림에서 보면 자산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 각국이 다 랠리예요. 미국도 사상 최고가, 일본도 사상 최고가, 한국은 약간 지금 그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데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일반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자금의 환류가 다소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미국 4월 경험을 아주 뜨겁게 했기 때문에 또 그 국면에서 우리는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새 정부는 또 5,000포인트라는 걸 정말 국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대도 많은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시장의 싸늘한 실망감으로 반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 또 일본을 이렇게 보면 일본은 굉장히 또 건강하게 그죠? 가버넌스 개혁도 이뤄내고 또 그 국민들의 어떤 증시 참여도 굉장히 모더레이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요즘 고액자산가 분들을 만나거나 지인들, 심지어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코스피 5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정부의 정책 슬로건이 생각보다 구호가 강력하고 상법 개정이나 이런 속도들이 강화되고 그리고 재정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여쭤보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5천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번 아카데믹한 공부를 해보실래요?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한국의 코스피 5천은 이익의 성장이 아니라 장부 가치를 근간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자산이 만약에 1조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면 코스피 PBR이 이렇게 한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딱 요러면 3천이에요. 예. 지금 저기 어딘가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일본이 1.5배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4,500이네요. 우리로 치면. 그렇죠. 그리고 신흥국이 1.78배 정도를 그러면 받습니다. 5천인데. 그럼 일본과 신흥국의 사이에 이제 한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1.6배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게 5천. ROE로 치면 16% 정도고 요게 코스피 5천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ROE는 왜 이야기하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개인 투자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드리면 이 PBR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부 가치 대비한 시가총액은요. 이 ROE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이 ROE가 뭐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말고 자기의 자본에서 네가 얼만큼 버는지를 벌었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이걸 어떻게 육성을 하냐면 자기 자본을 줄이면 ROE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를 줄이면 ROE가 높아지는 올라가죠. 거죠. 예. 지금 불편하시게 들으시겠지만 지금 정부는 기업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자기 자본을 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본을 배당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정책이냐? 저는 이런 PBR, 장부 가치를 근간으로 나오는 주식시장 육성 정책은 길게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PBR 한 배가 목표치였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2,500포인트에서 PBR 한 배면 3,000포인트 근처거든요. 2,500에서 2,800까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주가의 상승은 이익의 질을 근간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을 강압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성으로 정책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금투세를 인하해라. 그게 정치적으로 당신들에게 위험할 거다라는 겁박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와 지식의 그림이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공매도를 폐지해라.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질적인 행동이에요. 제 이야기가 개인 투자자분들 공매도를 금지해라. 그렇죠. 제 이야기가 개인 투자자분들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주식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기를 염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그 방향성을 일본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니케이 지수를 2012년부터 그렸고요. 딱 한국을 2022년 이게 이제 밸류업을 시행했던 시점으로 예. 그려놓은 거예요. 니케이가 8,000에서 시작해서요. 지금 42,000포인트까지 가 있어요. 주가가 몇 배 올랐죠. 그러니까요. 인덱스가 10년 동안 5배가 오른 거예요.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아직도 절반의 성공이지만 일본이 10년 동안 진행한 주식시장 육성 정책은 세계에 전례 없는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3,000포인트 좀 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1,000포인트가 언제 가셨죠? 아십니까? 89년도 3월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의 코스피를 똑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정말 저 생각 우리가 지금 야. 5천의 그림으로 가려면 제가 여기를 5천으로 잡았잖아요. 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기업에게 법률적인 강제성으로 자기 자본을 매각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어떤 정책적인 요인으로 선거 때 세금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혼돈 내에서는 코스피 5천은 절대 달성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어제 퇴근해서까지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들을 정말 예. 열심히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12대 중점과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책이 실현됐을 때 경제와 서민들의 체감이 높은 중점과제 12가지의 메인이 이제 코스피 5천 달성 그리고 AI 3대 강국 뭐 문화 5대 강국 요런 관련한 주식시장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럼 이 정부는 코스피 5천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략적인 우선 과제인데라는 거대한 담론을 제시한 거죠. 예. 그럼 강론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충돌인 건데 이건 저마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틀렸냐? 근로의 소득과 금융의 소득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금융의 소득을
근로소득보다 낮게 하는 게 맞냐라는 조세 정의를 어떻게 틀렸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나머지 선진국들도 고액자산가들에게 높은 세금을 때리는데 그 세금을 내는 정책을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다만 그보다 더 큰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뭐냐라는 건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한국과 완전히 다르죠.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2012년에 일본이 처음 했던 증시부양책은 뭐냐면 경기부양입니다. 아베노믹스죠. 강력한 그러니까 세 가지 아살이거든요. 우리가 아베노믹스가 돈만 푼 줄 아는데요. 강력한 통화 정책을 해서 환율을 약세로 가져갔죠. 예. 그러니까 기업의 수출의 환경을 넓혀준 거죠. 좋아지죠. 거기다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수요를 자극했죠. 근데 메인은 이게 아니에요. 메인은 뭐냐면 구조개혁이었습니다. 한 개 기업들을 다 통폐합시켰어요. 그리고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걸 강제화시켰다고. 아베노믹스의 10년에서 강제화시켰던 건 구조조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자 사업부들이 줄어들고 흑자 사업부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장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거죠. 배당을 하려면요. 배당에 대한 폭을 넓혀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지배구조 개편이에요. 한국의 상법 개정과 좀 다릅니다. 저는 한국의 상법 개정이 더 우리나라 실정에 맞다라고 보는데 스튜어디 코스트나 지배구조 개혁을 했는데 일본은 강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로 유도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자산 배정 정책과 밸류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주목하셔야 되는데 밸류업 정책도 일본에서 이야기했던 건 사실상 PBR 1배 미만의 기업을 퇴출시키는 데 포인트를 준 게 아니라 PBR 1배를 받도록 자산 가치를 변화시키는 기업에게 수급적인 인센티브를 거래소가 준 거죠. 우리나라는 뭐부터 시작했죠? 밸류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산 배정 정책이 있는데 이게 세금이에요. 일본의 금투세는 우리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거든요. 20%가 네, 딱 20%. 네. 근데 이제 더더덜도 말고 20%냐 뭐 부자든 가난하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일본도 우리랑 똑같죠. 자산 배정 정책이 뭐냐면 부동산과 예금에 있는 자산을 주식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인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떤 전략을 피했냐면 20%의 세금은 이미 2000년도 초반에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20%를 10%로 깎아봤어요. 그러면 자금이 유입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베노믹스가 시작하는 2012년에 20%의 세금을 때려놓은 거예요.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뭘 진행했냐면 일본의 금투세는 한국과 달라요. 일본은 우리나라 똑같이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ISA죠. 그렇죠. 그게 일본은 NISA거든요. N이 니폰이에요. 니폰 ISA인데 이게 비과세가 연 3,500만 원? 이데코라는 것까지 더하면 거의 4천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게 매년 4천만 원이면 10년을 하면 얼마죠? 수억의 자금들인 거죠. 딱 중산층의 자금이 예금에서 주식과 금융자산으로 넘어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건 아베 정부가 아니라 기시다 정부에서 진행한 거고 그 안에서 밸류업 정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기업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기업의 외형에 대한 성장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범용산업의 적자산업과 신산업의 흑자와 미래성장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산업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계속 돈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적자에서 이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늘어나요? 현금 흐름이 안 늘어나는데 배당 성향 높인다고 주가가 오르겠냐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한 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한계 기업을 철폐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위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재편을 유도하고 맨 마지막에 뭘 했죠? 세금을 전폭적으로 낮추면서
예금에 몰려있는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우호적이다. 그래서 미국, 일본은 성인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다 이 비과세 계좌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금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현재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수혜에 관련한 부분에서 잃어버린 30년에 예. 박혀있던 고정에 대한 의지들이 강력한 세수 메시지로 변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잘못 보고 있는데 15%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소득세가 20% 조금 넘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최고 세율이요. 우리나라가 한 45, 48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최고 세율이 그렇게 안 높아요. 한 37% 정도 되거든요. 그럼 미국은 15%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0, 15, 25입니다. 그러면 0%는 누구냐? 저소득층일 것 같죠. 저소득층이 아니라 부부 합산소득 1억 2천 정도의 부부 소득입니다. 네. 미국의 소득 수준에서 보면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소득에서 보면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면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융의 자산을 통해서 부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확연한 인센티브를 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15%의 일률적인 그 관세를 세금을 적용받는 거죠. 예. 25%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연소득 7억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몇 퍼센트나 되냐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가 안 돼요. 근데 미국은 2%가 전체 부의 30, 40%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들도 25% 정도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최고 세율보다 금융 세수가 낮습니다. 근데 미국이 소득과 상관없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미만의 거래는 37%죠. 네. 미국도 일본도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세수의 메시지는 뭐냐면 장기 보유하는 계좌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대비해서 낮은 금융세금을 지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세수의 메시지죠. 그럼 우리나라 세수는 어떠냐라고 보면 저는 고액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고액자산가분들에게 시장 이야기를 많이 안 드려요. 왜냐하면 맨 끝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세금이 얼만데. 근데 그들에서 내는 세금이 되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민해 보이고 중산층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에 그들의 부만을 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한국의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부양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령화를 겪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신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고령화는 재정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 이득입니다. 왜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65세까지 인구가 베이비 부머예요. 아직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소득과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들이 세수의 원천이라고요. 근데 18세 이하의 인구는 정부의 단위에서 보면 재정 수입원이 아니라 뭐죠? 재정 지출이죠. 예. 지출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가장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시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연금을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국은 일본보다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부동이 아닌 금융자산, 주식이 아닌 이자가 나오는 배당 쿠폰형 자산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정의를 뛰어넘는 특단의 정치적인 강력한 메시지가 강론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게 조세 정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그 어느 고령,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령 인구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부채 비중과 가장 자산에 대한 건전성이 훼손돼 있는데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우리나라 정부가 조세 정의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부한테 제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산업의 육성 정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이익의 질이 개선되는 그림의 정부의 정책 아젠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과정 내에서 지배구조의 재편과 밸류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머니무브죠.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려면 자 이제 결론인데요. 부동산에 그러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고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담론이니까요. 예. 그럼 금융시장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에 더 큰 페널티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부동산 거래와 보유의 세금이 높은 나라에 속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세수의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급선무는 주식 부양 정책, 코스피 5천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채권 시장과 같은 자산에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이동을 해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자산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benchmark할 대상들의 국가의 명확한 성공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강론의 금투세와 공매도 이런 쪽의 의지를 불태우고 정부를 비판하는 게 마치 사회의 정의인 듯 행동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도 조세 정의에 입각한 그들의 논리가 왜 틀리겠냐마는 우리나라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그 청와대의 이야기에 너무 어긋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메시지가 이번에 부동산의 대출 규제 정책이 왜 시장에 환호 혹은 그 칭찬을 받았냐면 시장이 예상했던 시점 그리고 시장이 예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상 못한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의 금융세수 정책이 그렇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금융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 그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예금 일본의 그림을 좀 벤치마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선진 자본들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을 만들었을 때 코스피 5천이라는 된다. 주식을 거래가 아닌 보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럼 넌 그게 될 거라고 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말만 많이 해서 일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니케이의 잃어버린 30년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니케이 지수가 올라갔던 배경은 PBR이 아니라니까요. EPS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EPS가 여기에 있거든요. 일로 가기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의 보유 잔액은 주가 지수가 오르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베노믹스 때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안 들어오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희 신한투자증권이 외국인 고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해도 많이 받긴 하는데 그들과 콩코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첫 번째, 재정 확대. 이걸 외국인들은 되게 섹시한 테마로 봐요. 유럽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한국이 재정을 내니까 우리나라 들어온 거고 두 번째는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외국인들이 못 먹었어요. 안 들어왔다고요. 일본의 밸류업에 가장 많이 들어온 자금이 뭔지 알아요? 국부펀드. 개인도 많이 못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밸류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주들의 재평가들이나 지주사들의 재평가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머니무브가 유입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거죠. 일본에 대하면 좀 쉬운 과목이라고 봐야죠. 우리는 뭔가 모멘텀만 있으면 간다니까요. 근데 맞습니다. 일본은 진짜 30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건데. 맞아요. 근데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정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또 다시 청와대를 거쳐서 용산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 강론에 대한 이야기에서 사회적인 동의가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도 우리가 경제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바라보는 눈높이의 지식이 물론 제 이야기 틀릴 수 있겠죠. 그냥 하나의 참고용입니다. 근데 이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가 정책의 퀄리티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도 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옳다라고 지지하고요. 강론과 관련한 부분에서 정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비의 완성은 우리의 시각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걸 더 원하시잖아요. 보시면 아베노믹스가 진행된 구간의 수익 구간이랑 지배구조 재편이랑 밸류업인데 아베노믹스 때는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이만큼이에요. 다 올랐다는 거죠.
근데 밸류업이나 이때 되면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 방향성에 편승하는 애들만 올라요. 근데 지금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 10대 지주사랑 코스피를 제가 지수로 만들어서 비교한 거거든요. 10대 지주사가 월등히 많이 올랐죠. 지금은 눈 감고 산 겁니다. 그리고 두산의 원전, 조선 이런 것들과 관련한 부분의 변화인데 지금부터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코스피 5천에 베팅하기보다는 주가 차별화에 베팅하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배구조 개혁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확연한 성과가 나타나는 그룹사들.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SK그룹이랑 그리고 한화그룹, 뭐 두산? LG, 두산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관점의 이야기에서 개별 기업의 어떤 테마성 모멘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하고 투자자들과 소통해서 어떻게 배당을 늘려가고 그리고 지배구조 개혁이 주주 행태 어떻게 갈 거냐인데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아주 심플합니다. 지배구조가 건전하고 네,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기업은 보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마지막 결론은 코스피 5천은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숲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네. 산이 되는데 오늘 제가 되게 주제 넘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금투세라는 배당소득세라는 나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쟁보다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배구조의 특성 등을 감안한 나무와 관련한 이야기들에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정책과의 소통 그리고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정부 관련 국회 관련 분들이 계시면 그 관점에서 담론에 맞는 강론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세 정의, 공평 과세, 또 정부 예산 이런 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라는 게 그때 우선순위. 지금은 뭘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정부 혹은 대통령실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하고 왜냐하면 그걸 안다 이거죠. 아는데 정말로 이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선순환 구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좀 늦추지 말고 지배구조면 지배구조 또 과세의 문제면 과세의 문제를 좀 특별히 좀 다뤄주고 또 그러면서 아마 우리 투자자들의 인식의 궤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 박석중 위원 얘기대로 너무 그게 탁 논쟁적인 그죠? 그런 것보다도 합리적으로 접근해도 어쩌면 정부와 또 투자자들 사이의 간극은 충분히 메꿔질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투자자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화할. 그럼요. 제가 저도 사실 3%와 같이 성장을 한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분들의 식견이나 그리고 이제 사실 댓글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시장을 바라보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다수의 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옳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의 파일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넓혀주셨으면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셨길 바라고요. 책을 쓰시고 계시더군요. 한국의 미래라고. 네. 주제 넘은 짓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원고를 주셔서 저보고 감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야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으신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책을 쓰시죠? 네. 사실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제가 4년 동안 계속 미뤄왔었는데 4년간의 산곡 끝에 책이 나오는군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국의 미래라는 걸 사실 시리즈로 내서 기업이나 투자자 저희 고객들에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름의 애국심도 있고 오늘 말씀드린 것도 거기에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글로벌 경제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한국에는
위험 요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제가 항상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3대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가게가 이 골든타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재원. 생각들을 음. 현상이 아니라 재원을 담은 책인데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갑니다. 음. 책이 나오면 그래요. 제가 홍보하러 한번 나오겠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저희가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훨씬 궁금해서 자발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 기대해 주시고요.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부서장과는 지금이 8월이니까 9월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한번 해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